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된 지 14일로 꼭 52일째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쉼터 설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마련해두고 영농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의 관심이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설치 절차와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천안시의 한 농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멋진 목조주택이 들어서 있는데요. 얼마 전 신고 필증을 받은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제곱미터, 즉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6평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농막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가로 3m, 세로 9m, 높이 4m 크기로 바닥 면적은 8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편백나무로 벽면을 두른 원룸 크기의 방이 나옵니다. 한켠에 주방이 있어 식사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전기 온수기가 있는 편리한 화장실도 갖췄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2평 크기의 찜질방이 나옵니다. 고된 영농 작업이 끝난 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말에 고향의 정취도 좀 느낄 겸 와이프하고 가서 쉬기도 할 겸 농사를 져서 자급자족도 할 겸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죠. 올해는 상추나 고추나 파 내지는 이런 작물들을 좀 심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류형 쉼터는 제작업체 공장에서 만든 이동식 주택을 농지에 가져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문부터 설치까지 3주가량 소요됩니다. 1월 24일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와 제작업체에는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는 도시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예전부터 좀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 쉬는 날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농사 지으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 고민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10평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번에 많이 오시는 추세예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기 전에 건물의 규격과 설치 방법을 숙지해두면 좋습니다. 우선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치도와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고 필증이 나와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이 나온 뒤 쉼터 설치를 마무리하고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사항을 등재하면 됩니다. 설치 필지는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농지여야 하고 시설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선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존치 가능 기간은 최초 3년이지만 시군구 건축 조례에 따라 3년씩 3회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필요 없는 반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온 불법 농막을 법망 안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지자체에선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도시민이 10명 중 6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쏠리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자는 제도의 취지가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NBS 손현진입니다. 지난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대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공익직불금을 100% 전부 받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농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직불금을 전부 받기 위해선 어떤 점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은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신청을 놓쳤거나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농민들은 이번 대면 신청 기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와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농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면적직불이 있습니다. 선택형에는 전략작물, 친환경 축산물, 경관보전, 친환경 농업이 포함됩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본형 공익직불입니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평균 5% 인상돼 혜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단가는 직불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경작면적이 0.5헥타르 이하면 소농직불제에 해당돼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면 면적직불제 대상자입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 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논, 바깥의 밭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 면적에 따라 2헥타르 이하, 2에서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로 구분해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경작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는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인 130만 원보다 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직불금 대신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농지관리, 농약 사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어기면 각 항목당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우선 농민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의 경운 작업을 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 표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논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 주변의 용수로와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물길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을 공동 수거함에 버려 처리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은 마을 대청소,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가축 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야 하며 농약은 정해진 사용법과 권장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과 품목별 주요 농작업을 기록한 영농일지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은 매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 초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필수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기본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MBS 이은서입니다.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지법 개정이 농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3일 국회에서 국회 지방소멸 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주최로 정부의 농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농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지제도 틀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농지의 이용과 전용 범위 확대, 소유와 임대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권한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지 임대차와 농지 내 허용시설 범위 확대 등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를 농지 이용 집적과 농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범위를 가공업 등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최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농촌 난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작물 생산 또는 가축 사육을 위한 이제 직간접 활용 부지도 포함을 해서 농지의 정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농업용 시설 설치에 대한 농업인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농지법에 별도 시행령에 좀 규정을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비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농지 투기를 한 LH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바로 규제 완화하는 것은 전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LH 사태 이후에 지금 한 2년 정도 시기인데 나중에 다시 금리가 낮아지면은 다시 또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 한 5년 이상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자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농지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임대차 활성화 등 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LH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1월 발표한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국회 등과 논의 후에 세부 내용을 상반기 내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농가 맛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담양에 곰보 배추라는 이름도 낯선 채소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남 담양에는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인데요. 약 5km 구간에 높이 10에서 20m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최우수상에 선정됐던 멋진 숲으로 남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거닐며 자연을 감상했다면 이제 입을 즐겁게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담양에서 특별한 음식을 선보이는 이 식당인데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 식당, 어떤 곳일까요? 그냥 맛집이죠. 한마디로 그냥 곰보배추는 다른 곳에 없는데 여기만 있는 맛집이고 모든 야채를 직접 재배해서 준다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고 믿을 수 있고 건강지게에다가 상차림도 푸짐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곰보배추 향도 좋고 맛도 있고 최고입니다. 최고. 모든 재료에 다 신선한 야채가 들어가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곰보배추가 여기서 직접 기르신다고 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건강식이라 해서 어렸을 때 또 쌈밥 그게 또 생각나서 자주 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곰보 배추. 처음 듣는 채소 이름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식당은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저희 곰보배추가 유명하죠. 다른 데에서 보기 힘든. 곰보배추가 뭔가요? 곰보배추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요. 이 곰보배추는 배암차지기예요. 정말로 맛이 참 독특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최미경 사장님은 곰보배추를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만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만병초, 하늘에서 내린 풀이라고 해서 천상초라고 불리기도 하는 채소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고 염증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기관지염 및 천식, 비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서늘하고 독이 없어 염증 치유에 중요한 약재로 쓰인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곰보배추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요? 우선 손님들에게 내놓는 차가 곰보배추를 우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된장을 만들 때에도 곰보배추가 들어가는데요. 곰보배추 된장과 음료를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식당에서는 거의 음식에 곰보배추가 들어가요. 일단 제일 먼저 주가 되는 된장에 곰보배추 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육을 삶는데도 곰보배추가 들어가고 오리 백숙을 해도 곰보배추를 넣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항상 마시는 물, 차에도 곰보배추를 넣고 끓이고 있어요. 향이 조금 독특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당겨주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항상 적당량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언제든지 드셔보면 됩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우렁이 쌈밥 정식은 삶은 우렁이를 통으로 넣고 뚝배기에 끓여내는 우렁이 강된장, 곰보배추와 약재를 넣고 삶아 담백하고 쫄깃한 돼지고기 수육, 곰보배추와 금시초 등을 포함한 쌈채소, 담양콩을 직접 갈아 만든 손두부와 겉절이, 무생채 등이 올라가는데요.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편안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말린 곰보배추와 배추, 마늘, 생강 등을 넣고 1시간 동안 푹 고아낸 오리백숙은 건강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데요. 걸쭉한 국물과 야들야들한 살이 군침을 돌게 만듭니다. 이 식당에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농산물로 가득 차려진 음식들, 믿고 먹을 수 있는 집밥 같은 음식들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맛있는 음식 어떻게 드셨나요? 우렁이 쌈밥에 비벼가지고 야채에다 싸먹으니까 야채 지금 3바구니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들어간지 모르게 다 먹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식당이 다 그릇이 비어있어요. 그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곰보배추 쌈밥 정식을 먹으러 왔는데 그거에 홀려서 왔는데 진짜 맛납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남편이랑 꼭 같이 올 거고요. 되게 애기 있는데 애기도 데려와서 된장국에 밥 먹이려고요. 우렁쌈장 짱입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곰보배추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궁금하시다면 담양에 있는 저희 식당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식품을 수출하는 산지 농협들의 모임인 한국농협수출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한국농협수출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동희 전남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전국 97개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기상이변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효주 농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3천만 원 달성을 다짐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협수출협의회를 설립했다며 수출 품목조합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과반수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동일면적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환경 보전 지역 등을 보호하고자 일정 거리 내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현행법상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축사 이전이 어렵습니다. 서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 제한 구역 내 이전 허용을 건의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도가 31일까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해 전북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통해선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을 통해 전북도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기부자 48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첨자에게는 100년 가게 13개 업체 등 전북 유명 맛집 식사권, 친환경 돌솥, 김부각 등 다양한 전북 지역의 특산품이 지급됩니다. 당첨 결과는 다음 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행사에 자동 응모됩니다.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로 경기도 광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 임업 분야 행사로 매년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이번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산림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주제로 목재 산업 정책과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교육, 산림치유, 목재체험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꽃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전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4월 24일까지, 오프라인 예매는 4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민권도 판매합니다. 고양시민권은 고양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내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 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 진행합니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주거,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과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포인트 적립률은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월 적립 한도는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올해 초중고 학생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은 1인당 체험비 32만 원 중 70%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는 전액 무료로 체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청주, 옥천, 괴산 등 도내 9개 승마장에서 10회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마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호스피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동수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